이번에 살펴본 작품은 소설 이론에 이어서 이청준 선생의 눈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소설 구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 텐데요. 글의 종류는 당연히 소설이지 현대소설이고요. 액자소설입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성이죠. 주로 시점은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중간중간에 상징물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죠. 이 액자식 구성 얘기를 했는데 바깥 이야기, 즉 소개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노인으로 지칭되는 어머니 이야기죠. 주제는 뭐냐?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거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어머니와 화해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직접적으로 화해하는 장면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해 장면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우리 요 인용 부분은 그 앞부분만 살짝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발단 부분이죠. 자, 지문 왼쪽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하는 그 문장 왼쪽에다가 발단 적어주시고, 발단에서 하는 일 배경이나 인물 제시가 되고 사건 실마리가 제시가 되고 가끔 주제가 암시된다고들 하는데 여기서는 주제 암시까지는 아직 살펴볼 수가 없고요. 봅니다.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바로 인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우리 단도직입적 대화 제시. 그러면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제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바로 독자의 호기심 유발이죠. 독자의 호기심 유발 적어주시고, 유발. 좋습니다. 갑니다.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러오던 소리를 내뱉어버렸다. 같이 밥 먹고 있던 노인과 아내가, 거기서 노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기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거리감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노인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으로 뽑아서 거리감 적어주시고,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본다. 나름 충격이었다 이거지. 놀라움입니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자 이참에도 또 그렇게 반복적이란 얘기죠.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 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겠어요. 뭐 방학으로 돈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휴가를 얻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급한 일을 미리 다 처리를 해뒀어. 아내도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더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가 먼저 내려오자고 그래놓고 왜 또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자는 거니? 그쵸? 그래도 한 며칠 쉬어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서 할 여유나 있습니까? 자, 여유라고 했죠.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신적 여유, 심리적 여유. 그래, 그건 같은 거고, 물질적 여유.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많은 걸 물려주었으면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질 않을 텐데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자조적이고 플러스 노인에 대한 원망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 적어주시고요. 다음 갑니다. 그래도 그 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기야 하겠냐. 넌 항상 한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자, 여기서 한동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그쪽 전라도 쪽 사투리 같은데 끼니를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니까지의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자로 왔다고. 그 다음에 선걸음, 그냥 막 내딛기 시작하는 그런 걸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란마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녁 먹고 저녁 늦지막히 와가지고 왜냐면 서울에서 거리가 멀거든. 근데 아침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꼭두 새벽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집에 오면 고향 집에 오면 저녁 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저녁 먹고 그 다음 끼니 즉 아침 먹기 전에 떠나버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와이프랑 같이 왔거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가도록 하거라. 그랬더니 오늘 하루는 쉬었잖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벌이는걸요. 차길이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선 아직도 서울이 천리길이라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자,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역시 계속 노인에 대한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물리적 거리감이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 거리감이죠. 노인에 대한 거리감 적어주시고요.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놓고 오지 않고선. 자, 요거는 와이프가 하는 말입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배려심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적어보세요. 노인에 대한 배려 적어주시고 노인에 대한 배려.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 보았다. 그건 물론 나의 주변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얘기해줬거든.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미리 다 처리해둔 것을 그녀에게는 내가 말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 변화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러운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와이프니까 이제 추측이 빤해진다 이거죠. 생판 남 같으면 추측하기 어렵겠지만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란 말이야. 반려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 어느 정도는 이럴 거야 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자기 이야기를 갖다 주로 하지만 와이프의 생각도 나름 뭡니까? 손바닥 뜯어보듯이 뻔히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매정스러운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있는. 좀만 더 있다 가지. 노인 불쌍하게.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외아들이거든. 아 물론 형은 있었는데 형이 일찍 죽고 둘째가 이제 외아들처럼 자라났단 말이죠. 그녀의 눈길이, 즉 와이프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인과, 즉 어머니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다 적어봅시다. 노인과 화합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봐야 하긴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뭐야? 금방 체념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옆에 일이겠냐? 옆에다가 너무나도 쉽게 체념하는 모습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너무나도 쉽게 체념하는 모습.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M이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이건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죠. 적어보세요. 자식에 대한 미안함 적어주시고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주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담기 시작한다. 풍년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죠. 적어주세요. 시대적 배경. 옛날 70년대 그때 이제 판매가 되던 담배 이름입니다. 그것도 담뱃대용 담배죠.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위에 그 무연스러운 표정으로 할 때 그 크게 낙담을 해가지고서 좀 멍하게 있는 그런 표정을 말하는 거죠.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매정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꾹꾹 눌러 채우고 앉아있는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건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노인, 이렇게 적어보세요. 감정을 숨기고 있는 노인.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여기서 치자나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물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 어떤 점에서요? 땡볕을 견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참고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와 비슷한 처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요. 지열이 거기서부터 전개죠. 그래서 지열이 왼쪽에다가는 전개 적어주시고, 지열이 후끈거리는 뒷곁 콩밭 한가운데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가 하나 있었다.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서 콩밭 아래로 내려다보니 집이라고 생긴 게 꼭 습지에 돋아오른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었다. 집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슬슬 시작되나 봐. 집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빈 문서라도 불쑥 붉어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요 묵은 빈 문서, 중요한 소재죠. 그 길쭉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다. 묵은 빈 문서. 요건 뭐냐면 노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노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아주 옛날부터 갚아야 되는데 갚질 못하고 있는 빈 문서처럼 어떤 것이 꽉 눌러오는 거야. 마음을. 그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노인에 대한 그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게 결국엔 저거죠.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애초에 허물은 그 빌어먹을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계속 집 얘기죠? 묵은 빚이 붉어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런 기분이 들게 해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서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빚은 없었다. 묵은 빈 문서 이야기를 간간히 하면서 계속 자기는 빚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심리, 요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게 빚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빚이 있을 수 없는 떳떳한 처지였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승리입니다. 난 엄마한테 갚을 빚 없어.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노인도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자기 생각이지. 좀 더 읽어봅시다. 내 나이 70이 다 됐는디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나더냐. 이가 완전히 사가 없어져서 음식 섭생, 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구원해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가치라도 가짜 이빨 틀린가? 뭐 그런 정도. 해 끼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의 말선심에 애초부터 그래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든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해줄 능력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뭐 이런 식인가? 노인은 단자리에서 대번에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역저럭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 일육신. 이제와 늙음하게 뭔 딴 세상을 보겠다고. 한 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이 무척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본 일도 있었다. 노인은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거절을 했다 이거죠.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나도 나이는 먹었어도 부끄러움은 안다 이거지. 어떻게 남의 눈에 의사인데? 굳은 데를 보이겠더냐. 치질이잖아. 그치? 굳은 데 보여주기 힘든 곳을 보여주느냐 이거죠. 그냥 저냥 참다 갈란다. 변명이죠. 결국 아들의 도움을 나름 사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변명입니다.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겐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물려준 게 없으니까 감득 느끼어 알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 계속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주벽 이 주자가 무슨 주자 같아요? 술주자입니다. 술주자. 술버릇을 말하는 거죠.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아니 술을 어떻게 퍼먹으면 집안이 망해? 이게 그냥 동네 마트, 동네 슈퍼 구멍가게에서 소주나 사다가 뭐 빼가리나 사다가 이렇게 해서 한두 병 먹고 그런 게 아니야. 아예 요리집 가가지고 기생집 가서 때려 먹는 거지. 돈이 어디 있어서 집 문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 집 문서 맡겨놓고 땅 문서 맡겨놓고 그걸로 술 퍼먹는 거죠. 그리고 다 재해 나가다가 떨어지면 내쫓기는 거야. 술집에서. 헐. 그러니까 파산을 겪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마트에서 술 좀 사다가 먹는 거 가지고서는 집안이 망할 일이 있어. 그 지경이면 술 먹기 전에 망해. 자 갑니다.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자기만 죽으면 끝인가? 세 조카 아이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대? 그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 즉 형수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 가족을 보살펴야 할 책임을 이 동생 지금 나에게 다 떠넘기고 갔구만요.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온 셈이었다. 거기 장남의 책임 하는 거 가족을 보살필 책임이고요. 적어보세요. 가족을 보살필 책임. 또 그렇게만 되어온 셈이었다 했을 때 줄곧 그렇게만의 밑줄 노인과 나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과 나의 갈등이 지속됨.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군대생활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나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 기르는 사람의 몫 부모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도리, 경제적 책임, 그치? 경제적 도움. 자, 부모의 도리 그리고 경제적 도움 이걸 못했고 꼭 그걸 해야만 부모인가? 그걸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표현조차도 많지가 않죠. 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이미 그 경제적 도움을 못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더 미안해서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 표현도 제대로 많이 못 해준 거란 말이야. 그랬겠지. 미안해서 말 붙이기도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죠.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미치겠다. 안 좋은 상황이 그냥 계속 겹쳐 있는 거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자식놈의 도리, 노인을 보살필 도리를 말하는 거죠. 자식놈의 도리 밑에다가 노인을 보살핌 적어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문장이 숨어 있어요. 보세요.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거 문장 묶음표 해보세요. 무진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받은 걸 알고 있어. 노인의 배려를 받고, 즉 엄마의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고 자라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니까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이러고서. 나쁜 놈이네, 그치? 적어봅시다. 거기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아까 묶음표 했잖아요. 그 밑에다가 노인에게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받은 게 없어 어쩌고 저쩌고 나는 빚이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쁜 소리가 되는 거죠. 안 좋은 소리가 되는 거죠. 계속합니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다. 이중부정이니까 사양했다는 소리겠네요. 즉 자식돌이를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자식돌이를 하지 못함 적어주시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갑시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이거 봐. 바로 위에서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줄에 가가지고 나 받은 거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구라. 그죠? 나쁜 놈이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소망이 없으니까 원망도 없지. 그런 노인이었다. 한데 이번엔 웬일인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글쎄 그 가치나 수술마저 한사코 사양해온 노인이 나이 80에서 이제 겨우 2해가 모자란 늙음하게 와서야 78이군요. 새삼스레 다시 딴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짠!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칠판 지고 왔어요. 노인은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다. 바로 지붕개량 사업이, 지붕개량 사업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일단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1번 시대 배경, 새마을 운동이 막 시작되던 그 당시란 말이지. 70년대 초 지붕개량 사업.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갈등의 계기가 되는 거죠. 갈등의 계기 적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붕개량 사업이 애초에 허물이었다. 뭔데 그게? 집집마다 모두 도단 아니면 기와들을 얻는단다? 얻는단다?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발음인데요. 그 함석, 양철 같은 걸로 이렇게 널찍한 걸 구부려가지고선 지붕 위에다가 얹어놓는 함석 지붕. 옛날에 금속 지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조금은 남아있어요. 거기다 이제 보통 주황색이나 파란 페인트 칠을 하는데 기와는 아니고, 기와는 이제 도자기식으로 굽는 거 아니야. 이거는 철판입니다. 함석 철판. 쇠도 아니고. 자, 갑니다. 계속.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냈었다. 어제 저녁 때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를 들기 전이었다. 밤이 이슥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나가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이 단칸방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수와 세 조카 5 식구가 늘 그 한 방에서 자는데, 서울에서 아들내미 내외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지? 형수랑 애들은 다른 집으로 그 남는 방 있으면 우리 좀 자고 가도 돼요. 옛날엔 그런 게 흔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요. 그래가지고서 자러 얻어나가 버리고,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에다 잠자리를 함께 폈다. 그게 바로 이제 가난한 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처지. 근데 구체적,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얘기야. 구체적 표현. 가난한 처지를. 다음 계속 갑니다. 어기영차 그때 어디선가 밤일을 하는 남정들의 합창소리가 왁자하게 부풀어 올랐다. 오, 소설인데도 공감각적 심상이 쓰여있네요. 왁자하게 부풀어 올랐다 소리가. 그치요? 청각의 시각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니까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이 귀띔을 해봤다. 동네가 너도 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고 밤잠을 안 자고 저 야단들이구나.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이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박정희 그 당시 독재자죠. 도로 타고 쭉 가다가 옆에 보니까 웬 초가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초가집들이 전부 다 가난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더라 이거죠. 야, 저거 바꿔. 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저거 바꿔.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야, 좀 보기 좋은 거 있잖아. 기와집이나 뭐나 그 뭐 함석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좀 양철 지붕 같은 걸 바꾸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각 행정구역으로 시골로 전통이 들어가는 거야. 지붕 개량 사업이란 걸 합시다. 깨끗하게 만듭시다. 새마을 운동이 일환으로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큰 도로, 특히 고속도로, 그 주변 눈에 잘 띄는 데서부터 바꾸기 시작했다고. 잘 보이지도 않는 산 뒤쪽이나 뭐나 이런 데는 고치도 않았어. 그런 데는 눈에 잘 띄는 데만 고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박정희가 죽고 나서도 한참 뒤는 아니구나. 80년대 초니까.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대치동 그 음마아파트 앞에 초가집이 있었다니까요. 몇 채? 큰 길가에는 아니고 이제 이면도로 쪽이죠. 초가집 있었고 그 앞에 막 콩밭 있었고 막 그랬어요. 음마아파트 주변으로. 지금은 서울 한복판이 돼버렸지만, 강남 한복판이 돼버렸지만, 그래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게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 이 지붕개량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집에는 대출도 해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는 거죠. 그냥 멀쩡한 집을 갖다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서는 지붕 바꿔 하면 그냥 바꿔지나? 그게 아니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빚들 지고 막 그랬습니다. 뒤에 봅시다. 계속.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벼가, 이 통일벼도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고요. 통일벼가 보급된 후로는 집집마다 그 초가지붕 개초가 어렵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이 통일벼도 품종 개량을 통해 가지고서는 쌀알, 나달이 많이 달리게끔 만든 그 벼 종류거든요. 품종이거든요. 그게 나오니까 단위 면적 안에 많은 벼를 심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벼 줄기 자체는 몇 줄기 안 되는데 나달이 열리는 건 많이 열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정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쌀 부족 국가에서 쌀이 넘쳐나는 국가가 되기 시작했죠. 통일벼.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심질 않으니까 집단이 나오질 않으니까 초가지붕에다가 얹을 지푸라기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초반부터 시작된 지붕 개량 사업은 그래저래 제격이었다. 지붕을 개량하면 정부 보조금 5만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 70년대 초 5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전에 그 선생님 아버님이 70년대 초에 월급 받아오실 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월급이 10만원이 채 안 됐거나 10만원 살짝 넘었거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80년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원이 채 안 됐었거든. 정말로 50몇만 원 내고 다녔단 말이야. 한 학기 등록금이. 근데 지금은 10배죠. 자, 하여간 갑니다.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 봄철 한때하고 모심기가 끝난 초여름께부터 지금까지 마을 집들 거의가 일을 끝냈단다.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야. 끝냈다고 한다. 이거죠, 그죠?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턱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빚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예전에 내가 자식 노릇 못했던 거 이참에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즉 지분 계량을 하겠다고 들이댐비면 어떡하나 이거죠.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조금 생각을 해보더니 그래도 아니야. 그건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서 빚이란 게 없었다. 계속 강조가 되죠. 아까 분명히 노인이 자기에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것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부정을 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 마음이 일종의 정신승리, 안정이 되니까.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섣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 없었다. 전부터도 그 점만은 안심을 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한데다가 그 노인이 설령 어떤 어울리지 않을 소망을 지닌다 해도 이번에는 그 집 꼴이 문제밖이었다. 도대체가 기와고 도단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 꼴이 못 됐다. 그래저래 노인도 소망을 지녀볼 엄두를 못 낸 모양이었다. 얘기하는 말투가 영락없는 남의 일이었다. 이렇게 되죠? 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였다. 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속마음, 즉 지붕을 고치고 싶어한다. 근데 뒤에 가면요, 한술 더 떠요. 지붕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집 자체를 넓히려고 하고 있어. 거기서 더 현타가 옵니다. 이 주인공은 뒤에 가면 그래요. 봅시다.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사태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우리 집은 이 집은 지붕 고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너무 낙관한 나머지 위로 겸해서 한마디 실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나의 실수였다. 노인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앉았다. 잠자리에서 아예 일어났어.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둔 장주 끝에다 풍년초안중을 쏘아박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집이라 말썽이 없었더라냐. 여기서 말썽은 그 행정관청에서 나와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죠. 빨리 바꾸시라니까. 이런 식으로.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덤덤히 말했다. 이장이 쫓아와 뜸을 들이고. 뜸을 들인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조건 제시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면에서는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 협박을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시책이라니까.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네 실적 올리려고 하는 짓이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뿐이었으면야. 나중엔 수치에 자기들 쪽에서 사정조로 나오더라. 그래 어머니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야. 진심. 이청준 선생 소설이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을 갖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요. 꼭 추리소설 읽듯이 말이지. 대체로 많은 작품들이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재밌어. 나름 읽어가다 보면. 그래 어머니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무엇도 없는 일 아니겠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인 것인디 사정을 해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늙은이도 사람인디. 자, 거기서부터 묶음표 해보세요. 묶음표 꺾은 거로. 늙은이도 사람인디 나라고 어디 좋은 집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진심 나와버렸지. 나도 집을 고치고 싶다. 근데 이거를 그 공무원들한테 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들놈한테. 내 맘 알지? 이거거든 지금. 그죠? 마음으로야 천번만번 우리도 남들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내고 하고는 싶지만 짜잔. 여기까지. 늙은이도 사람인디 서부터 갈아내고 하고는 싶지만 까지 묶음표 해주시고. 이유 1번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의 실질적 청자는 누구다? 아들. 그쵸?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이해되시지? 그래요.
이 집 꼴을 좀 들여다보시오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 것이 있겠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몇 번 더 발길을 스쳐가더니 그 다음엔 흐지부지 말이 없더라. 지놈들도 이 집 꼴을 보면 사정을 모를 청맹관이들이라더냐. 청맹관이 뭐냐면요, 눈뜬 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눈 감은 소경이 있고 눈뜬 장님이 있잖아. 눈뜬 장님. 노인은 그 거칠고 굵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거칠고 굵은 엄지손가락, 노인이 살아온 그간의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 뜨거운 장주 끝을 눌러대고 있었다. 그 친구들 아마 이 동네를 100% 지붕계량으로 모범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모양이군요. 나는 왠지 기분이 씁쓸하여 자책감이죠. 왜? 노인의 소망을 어차피 이루어주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만 이야기를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였다. 근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였다. 하기사 그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 오늘 밤일을 하고 있는 저 집을 끝내고 나면 이제 이 동네에서 지붕 계량을 안 한 집은 우리하고 저 아랫동네 순시민의 두 집밖에 안 남는다니까 말이다.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국가공인 가난뱅이들인 거죠. 그래도 동네 듣기 좋은 모범마을 만들자고 이런 집에까지 꼭 기와를 얹으라 하겠어요. 그래 말이다. 차라리 지붕에다 기와나 도단만 얹으랬으면 우리도 두 눈 딱 감고 한번 저질러보고 싶기도 하더라마는. 이런 집은 아예 터부터 성주를 다시 할 집이라 그렇지. 뭐야? 성주를 다시 한다고? 집 터를 다시 잡아가지고 큰 공사 집을 넓힌다는 얘기, 집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야. 아우. 거기 옆에다 적어봅시다. 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다? 집 자체를 다시 고치는 것. 지붕만 얹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를 고치는 것. 역시 우회적인 표현이죠. 모범마을이 꼬투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다시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다시 가슴이 섬찟해왔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다. 하기사 말이 쉬운 지붕 계량이지. 알속은 실상 새 성주를 하는 집도 여러 집 된단다. 이것도 계속 우회적으로 소망을 표현하는 거야. 알고래도 집 다시 고치는 집도 꽤 돼.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꺼낸 노인이 거기서부터는 새삼 마을 사정을 소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왜? 노인의 뜻이 거기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 뒤에 흥미진진한 양반들은 원문 좀 구해다가 읽어보시고,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 벌써 이야기가 거꾸로 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질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요 소개만 해가지고서 소설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구성, 특징, 인물, 이런 것들, 표현 방법 등등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은 또 두 번째 작품 그 뒤에 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어갈게요.